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서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세종시에 있는 세종국립도서관에 가서 일본을 대표하는 비평가의 서구비판 이론서 은유로서의 건축을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라타니 고진이 쓰고 김재희가 옮겼습니다. 이 책은 서구 사상의 근본이 건축의 의지에 있음을 제시합니다. 이 의지는 20세기의 여러 분야에서 등장한 형식주의에도 여전히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형식화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인해 그 형식으로 포섭할 수 없는 바깥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 즉 형식주의의 불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칸트적 의미에서의 물 자체를 고려하는 비평, 즉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세속적 비평이야말로 형식주의가 불러온 지적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임을 주장합니다. 러셀 철학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바깥으로부터의 비평 등은 이러한 세속적 비평의 토대가 될 만한 것임을 그는 뛰어난 통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플라톤 이래로 철학자들은 되풀이해서 건축적 비유들과 은유들로 되돌아오곤 했다. 그것은 자신들의 불안정한 철학 체계를 안정시키고 집안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데카르트는 견고한 사유의 건축물을 짓기 위한 하나의 모델로서 도시 설계자의 은유를 개발했으며, 헤겔은 지식이란 체계적이고 건축적이어야만 한다고 믿었다. 심지어는 이런 헤겔을 자기 자신이 지어놓은 거대한 건축물 때문에 그늘에 가려진 조그마한 오두막에서 살고 있다고 비웃었다던 키에르 케고르조차도 건축의 은유를 사용했다. 오늘날 건축의 용어들은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논의에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다. 따라서 플라톤으로부터 발전되어 온 형이상학을 무너뜨리려는 운동에 우리가 해체론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우연은 아니다. 프로이트는 모세와 일신교에서 일신교를 신봉하는 이집트인으로 자란 모세는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도중에 살해되었다고 주장한다. 모세의 피살은 프로이트가 억압된 자의 귀환이라고 부른 일종의 반복 구조의 시작이었다. 프로이트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서구 사상의 이 두 가지 근본적인 교의,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집트에 그 기원을 두며, 그 기원은 그토록 억압하게 엄격하게 받아오면서도 계속해서 강박적인 회귀의 고향으로 그 자리를 지킨다. 니체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 즉 플라톤이 억압했던 비극시대의 철학자들을 복원하고자 했다. 니체는 플라톤주의에 대한 비판의 원형을 확립했다. 그러나 니체의 비판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니체와 동시대에 살았던 플라톤주의자들에 의해 뜻하지 않게 드러난 것으로, 견고한 건축물을 구축하려는 의지가 궁극적으로 하나의 토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 자신의 토대가 부재함을 드러낸다는 역설적 사실이다. 형식주의의 팽창은 심지어는 19세기 최후의 보루였던 영혼, 생명, 시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엔 형식주의적 팽창에 대한 반동이 있었다.
비합리주의의 정치적 분출인 파시즘이 그것이다. 후설이 형식의 지위를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러한 불길한 조건 속에서였다. 서구 사상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지식의 건축물 자체가 아니라 위기 때마다 새로워지는 건축의 의지다. 이 의지는 혼돈스럽고 다양한 생성 속에서 구조와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하나의 비합리적인 선택 이외에 어떤 것도 아니다. 이는 단지 많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일 뿐이다. 후설의 위기라는 것은 플라톤을 소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서구 합리주의가 하나의 기투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러한 부활에 근본적으로 반대했고 또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나치즘에 가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데리다의 후설 비판은 특히 그가 발전시킨 문자학은 문학적 범주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데리다는 현대 분자 생물학과 같은 영역에서 개발된 범주들에 더 관심이 많았고 그 분자 생물학에서 유전 인자들은 4개가 한 조를 이루는 염색체 문자들이 번갈아 짝을 이루는 것들 속에 배열되어 있다. 하이데거와 달리 데리다는 결코 무엇이 철학에 남겨져 있는가라고 묻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그는 그토록 오랫동안 철학을 지속시켜온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의 철학적 질문이다. 철학 자체의 형식화든 뭐든 모든 형식화 과정에서 우리는 형식이 존재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디에 존재하는지 또 그 형식의 바깥이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물어야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플라톤의 선택과 맞닥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도시에 대한 알렉산더의 견해는 살만한 인간적인 도시공간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도시계획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견해와는 현저하게 다르다. 그것은 알렉산더에게 자연 도시란 자연이 만든 도시이기 때문이다. 알렉산더는 자연을 찬미하지 않으며 또 자연을 인간이 만든 것에 대립시키지도 않는다. 도시 계획자들의 건축적 시도들을 비판하면서도 알렉산더는 도시 계획을 가장 건축적인 방법으로 고려하는 사상가다. 20세기 초 모더니스트들이 플라톤의 철학좌 왕의 구현이라면 알렉산더의 비평은 플라톤적 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본적인 증명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그의 방법론은 여전히 플라톤적인 건축의 의지를 통해 알려진다. 즉 인간이 만든 것 바깥이 바로 자연이라는 그릇된 생각에 호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방법론은 인간이 만든 것의 핵심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형상이 바로 그 바깥임을 드러낸다. 제로는 인도에서 발명되었다. 그것은 원래 주판 위의 구슬을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름이었다. 만일 제로가 없다면 숫자 205와 25는 구별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로는 어떤 수든지 간에
그 수의 없음과 맞서 있다. 자리값 체계는 바로 이런 식으로 제로를 도입함으로써 확립되었다. 산스크리트어에서 제로에 해당하는 단어가 비록 불교의 공 개념에 해당하는 단어와 같다고 하더라도 제로는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개념과는 구분되어야만 한다. 제로는 실천적이고 기술적인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로가 서양에서보다 인도에서 훨씬 더 쉽게 받아들여진 것을 생각해 보면 서양에서는 12세기에 제로가 처음 등장했을 때 엄청나게 시끄러웠다. 이 개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여기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건축적 체계의 해체는 바로 그 건축적 체계 또는 구축이 가장 난공불락인 것처럼 보이는 영역, 즉 수학의 그 초점이 맞춰져야만 한다. 더욱이 발레리가 자신의 긴 공개적인 침묵 동안 마음속 깊이 곱씹었던 것이 앙리 뿌엥까가 들쑤셔놓은 현대 수학의 문제들이었다는 것과 구조주의가 원래 부르바키의 수학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껏 되짚어본 모든 문제들의 밑바닥에 19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수학적 형식화의 문제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형식화 그 자체는 수학 자체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수학이 짊어진 건축의 의지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화는 후기 구조주의의 비의적인 담론들이 갖는 특권을 벗겨내는 데 유용하다. 텍스트는 모순적인 의미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 이유는 그 참된 의미가 표면 아래 있는 어떤 심층 구조 내에 숨겨져 있기 때문도 아니며 그 의미가 본성상 애매하기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형식주의적으로 접근하는 한 텍스트의 의미는 결정 불가능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체는 텍스트로부터 어떤 새로운 의미들의 집합을 강제로 뽑아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괴델의 증명으로 볼 때 형식 체계들은 오직 그 체계들의 무모순적인 한에서만 불완전하다. 같은 방식으로 어떤 텍스트의 해체적 읽기는 어떤 텍스트의 명시적인 의미가 적어도 한 번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조건 아래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해체는 자의적인 해석을 지칭하기 위한 또 다른 이름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일반적인 행태의 가치, 즉 화폐 형태를 초월적 중심으로 간주되는 상품의 도래조차를 마치 하나의 논리적인 필연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순서는 그 방향이 거꾸로 된 것이다. 일반적인 형태의 가치, 즉 화폐 형태에 의해 완성되었던 바로 그 세계는 전체적인 또는 확장된 형태의 가치, 다시 말해서 뿌리줄기적 다체계를 중앙 집권화한 결과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론의 첫판에서 마르크스는 일반적인 형태의 가치의 도래를 놀라운 방법으로 기술한다. 자본론의 많은 다중관들이 단정한 편집과 배열 때문에 다소 해결적인 데 비해 이 첫판에서는 눈에 띄는 어떤 것이 보인다. 일반적인 등가물, 즉 등가 형태의 자리를 독점적으로 차지하는 한 상품의 도래와 관련하여 마르크스는 메타 차원의 한 집합이
그 원소들과 똑같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한 원소가 되기 위해서 대상 차원으로 내려오는 역설을 확인하게 된다. 선불교에는 스승이 제자의 머리 위에 몽둥이를 들고 엄한 소리로 내가 만일 이 몽둥이가 실제한다고 말한다면 나는 너를 이걸로 때릴 것이다. 내가 만일 이 몽둥이가 실제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나는 너를 이걸로 때릴 것이다. 내가 만일 아무 말도 안 한다면 나는 너를 이걸로 때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문답법이 있다. 베이트스는 그런 상황을 이중구속이라고 부른다. 선으로 그 제자는 이러한 결정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기를 선택한 것이다. 더욱이 그 제자는 손을 위로 뻗어 스승으로부터 몽둥이를 낚아챌 수도 있고, 또 스승은 그런 행동을 사티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선문답은 항상 이런 종류의 무언가 잔인한 듯하면서도 코믹한 요소에 의해 재미있게 꾸며지는데, 이러한 요소는 메타 차원에서 있을 수 있다는 바로 그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끊임없이 그 제자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떤 탈출구도 없다. 베이트스는 가족 상황과 관련된 다음의 예를 포함해서 몇 가지 예들을 제시한다. 한 아이를 신체적으로 벌 주면서 어머니는 이것을 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든지, 또는 내 명령을 듣지 마라, 내가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마라 라고 말한다. 이것들이 자기 지시적 문장들이고, 그래서 결정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제인 제이콥스는 알렉산더와는 다른 방식으로 도시계획의 한계들을 바라본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도시가 먼저고 시골의 발전은 나중이다라고 대담하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애덤 스미스 이래로 지배적이었던 생각, 즉 농촌이나 시골 마을의 발전이 도시를 만들어낸다는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다. 제이콥스의 주장은 발전의 역사적 순서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녀에게 도시는 실체적으로 존재해온 어떤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도시를 도시이게끔 하는 도시임이라는 형식적 속성이다. 제이콥스에게 도시란 이전 일에 새로운 일이 첨가됨으로써 야기된 분업의 진전을 말한다. 새로운 일은 항상 본래의 일과 어떤 다른 종류의 일이 결합됨으로써 생겨난다. 역사의 원동력으로 이해되는 계급투쟁은 비록 그 계급투쟁 자체는 부정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제이콥스가 쓰는 대로 예전의 일에 새로운 일을 더하는 과정과 길들에 의해 나뉜 일의 범주들과의 갈등은 중세 유럽 도시들에서 끊임없는 분쟁의 한 원천이었다. 이와 동일한 싸움은 오늘날에도 존재하며 또 미래에도 분명히 계속될 것이다. 마르크스에게서 계급투쟁은 항상 도시의 맥락 안에서 담론의 형태로 관찰된다. 그것은 항상 존재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런 공격을 위해 일정한 방향 없이 스스로를 끊임없이 차이짓는 작용과 그런 작용을 이미 존재하는 안정된 체계로 밀어넣으려는 반작용 사이의 투쟁으로서만 존재해왔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계급 투쟁은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레비스트로스는 경험적인 시선으로 보면 무질서한 것으로 나타나는 미개 사회의 기본적인 친족 구조를 하나의 형식적 구조로 이해했다. 그는 지역에 따라서 가지각색인 것처럼 보이는 형식들을 용케도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친족 구조를 자신의 분석 대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레비스트로스는 그 친족 체계를 가능하게 만든 구조인 근친상간 금지에 대해 그 기원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었다. 레비스트로스는 근친상간의 금지를 발생적 관점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의 형식적 구조가 존재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어떤 것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근친상간의 금지는 자기 지시성의 금지가 되었다. 이런 노선을 따라 탐구를 진행했던 사람은 레비스트로스 이전엔 아무도 없었다. 실제로 근친상간의 금지는 대개 심리주의나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해석되었다. 데카르트적 회의와 비트겐슈타인의 회의 사이를 분명하게 구별시켜주는 것은 그렇다면 단순히 자아의 명증성에 대한 그들의 서로 다른 태도, 즉 데카르트는 회의를 시작하면서 회의하는 자아의 명증성을 획득하게 되는 반면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회의를 통해 자아의 명증성을 거부하기에 이른다는 점만은 아니다. 환상을 필요로 하는 조건을 타파하라고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 속에 그 계몽의 환상을 비판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념의 붕괴를 주장하는 것과 그것의 실현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서로 뒤얽혀 있으며 분리될 수 없다. 그 둘 모두 자신이 이미 그 구성원으로 속해 있는 세계의 자본주의의 현실을 각기 나름대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역시 가상일 뿐이다. 은유로서의 건축이라는 제목의 난감한 산책로에는 건축은 보이지 않고 오직 플라톤 시대 이래로 서양의 지적 실천을 암묵적으로 정상화해온 형이상학적 메커니즘에 맞서는 가라타니의 단호한 시도만 보여집니다. 가라타니의 철학, 문학, 도시계획, 언어학, 문화인류학, 정치경제학, 정신분석학, 그리고 수학의 전방위적 탐구와 함께 걸었던 긴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